네, 어서 오세요.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 뭐 메인주, 뭐 매사추세츠주라 그런데하고 버지니아 바로 건너편 뉴욕주를 사이에 끼고 그 건너편 버지니아, 그런 뉴욕주까지 이곳이 말이에요.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들이 전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라든가 인구수는 뭐 캘리포니아가 더 많죠. 하지만 이곳이 바로 미국 정부하고 정치계, 그리고 그 개신교의 그 종교적 정신세계를 가진 역사적인 곳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로부터 서부 개척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서부로 달려간 사람들도 앵글로색슨 영국 출신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정치사, 미국의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사는요, 영국의 역사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그 상업 정신, 폭력 정신, 해적질 정신이 특히 그렇죠. 예, 미국의 제국주의는 20세기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영 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제국주의 정신을 건국 초기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편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19세기 초반 미국이 농경사회였을 때부터 제국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고, 시건방지게. 응? 19세기에는 미국이 고립주의였다. 뭐 미국 대륙만 그 중요하게 여기는 아메리칸 퍼스트였다. 다 개소리예요. 멕시코 땅, 캐나다, 스페인 땅, 프랑스 땅 모두 빼앗은 앵글로색슨 미국 놈들이 바다 건너 다른 나라 안 빼서 이웃집을 모두 파괴한 놈이 앞집 뒷집을 파괴하지 않겠냐고요. 미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하다고요. 솔직히 미국사 전공자 중에 제가 인정해야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하워드 진. 응? 처칠이요. 1930년에 영국은 유럽의 일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꿈과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럽한테 해줄 약속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국은 유럽이 되기 싫었습니다. 유럽에 어떠한 관심도 없어요. 최근 어떤 학자가 얘기하듯이 영국은 오로지 장사만 하려고 유럽을 상대했지 유럽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처칠 입에서 그대로 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꿈과 의무가 있다는데 그 우리가 누구야? 뻔한 소리죠. 영국의 제1 비선 실세가 런던 시티죠. 제2 비선 실세가 추미론입니다. 프리비 카운슬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빅토리아 여왕의 자손들이 이 유럽 전체 왕좌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어머니 나라인 영국이 유럽에 들어갈 수는 없는 법이에요. 이거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거지. 영국의 이 탈유럽 정서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유럽은 오로지 자기들의 시장에 불과했다고. 누구와 함께? 누구긴 누구야? 미국과 함께 했지. 그런 거예요. 탈유럽을 하고 싶다면 자체적으로 힘이 커야 되거든. 그런데 힘을 점점 잃어버렸죠, 영국이. 그러니까는 힘을 같이 합칠 사람이 누구야? 미국밖에 더 있어. 그래서 1890년대 세실 러즈가 미국과 함께하는 세계의 장악, 앵글로색슨 제국주의를 출발시키게 되죠. 여기에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장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심각하게 깨지고 있는데 루즈벨트는 자꾸 저기 참전을 안 하네. 굉장히 뭐 제발 좀 참전 좀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조건을 내세웠지. 네가 추미론에 있는 건 알겠는데, 응? 추미론에 있는 건 알겠는데, 추미론 사람들 가서 얘기해. 영국 식민지를 모두 해방시키고 그 식민지를 미국이 시장으로 만들 거야. 유엔도 만들 거고, 그리고 전쟁 끝나면 너희들 모두 무장 해제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뭐 돈도 주겠다 뭐 그랬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원했던 거는 상업 방식을 영국식 식민주의에서 미국식 제국주의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기업 중심의 세계화를 이루자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루즈벨트가 영국의 과거 식민지는 원자재만 빼앗지만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돈과 물건을 동시에 팔아먹지 못하지 않느냐. 진짜 돈을 더 많이 버는 식민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식민지의 산업을 육성시켜 갖고 소비력을 높여 그래갖고 물건도 지속적으로 팔고 그쪽의 산업을 일으키면 계속 금융 이용제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번단 말이야. 이 바보야. 그랬단 말이야. 루즈벨트의 말에 처칠이 넘어갔죠. 그래서 영국의 꿈과 의무는 미국과 함께하는 이 신제국주의에 들어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칠이 1946년 영국하고 미국을 제외하면 그 세계 어떤 나라도 이해할 수 없는 철의 장막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처럼 알랑방구를 꼈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을 설립하려면 영어권 국민의 형제적인 연합이 없으면 안 된다. 즉 미국과 영국은 특별하다. 딴지 걸지 말라. 영국과 미국은 사회체제도 같고 같은 종류의 무기를 쓰고 교육도 같이 한다. 사회체제도 같다 그랬어요. 미국과 영국을 최우선 순위로 놓으면 유엔이 뭐가 되냐고 묻는데 유엔이 힘을 받으려면 영미 형제 관계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유엔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이 영어권 두 형제 국가 영국과 미국은 체제도 같고 서로 이해하니까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유엔을 움직이자는 거지. 그 처칠은 처음부터 유엔을 이용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유엔을 개별적인 용도로 쓰겠다 그랬던 겁니다. 이게 유엔은 더 이상 국제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해리 트루먼이 이제 여기에 찬동을 했죠. 그래서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냉전을 시작했죠. 영국의 상업 마인드하고 폭력 전통을 미국이 함께 지니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연합입니까? 이게 영국과 미국의 정치권이 서로 이러한 폭력 제국주의에 서로 물들어 있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연합이냐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냉전도 함께 했고 유럽 통합도 같이 밀어붙였고 세계화도 마가렛 대처 레이건을 손잡고 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나치를 무장시켜갖고 러우 전쟁을 일으킨 것도 같이 기획했죠. 이게 바로 앵글로색슨 제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말이에요. 군주제는 폭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수의 민주주의로 살고 싶으면 미국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프랑스 혁명가들의 말만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9세기의 모든 거는 다 억압이고 자유는 다 사라졌으니까 나 미국으로 도망을 쳐라 그랬습니다. 미친놈. 그리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사왕정 체제 대통령제를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대통령제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주 단위로 이제 지사를 뽑은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짙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지사들이 또 중앙정부에 올라가가지고 국사를 논하기도 했고, 그러나 1787년 단일 대통령제를 실시해가면서 갈수록 이 독재성과 허수아비 성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원래 독재가 뭐야?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한테 한시적으로 권력을 몰아주는 체제잖아. 이게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비스마르크도 히틀러도 총통제라 그래갖고 독재를 통해서 나라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독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19세기부터 허수아비한테 권력을 주고 뒤에서 그 대통령을 조정하는 독특한 미국만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거되어 버렸다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거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의회 불신임도 뭐 안 받아요. 그리고 대다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반이 곧 국가수반이고 국가수반이 곧 군총사령관이야. 이런 독재가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과거에 왕이 전쟁하려고 할 땐 각 영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웬만한 국가 행정에는 왕이 손도 못 댔어. 근데 이 대통령제는 완전 제왕적인 왕정체제라고 이게요.
입법부, 사법부 꼼짝을 못합니다. 행정부한테. 이게 무슨 민주주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제 미국 정치인들이 좋다 그러고 선택한 그 대통령제의 본질을 보자고. 알렉시스 토크빌이 말해요. 평등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더 잘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응? 모두가 잘날 수는 없으니까 잘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평등사회의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평등사회의 모순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자기 자부심으로 여긴다고요. 각자 다 자기의 자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회를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면 오로지 남을 깎아내리는 거를 자기의 잘난 멋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피선거권자를 뽑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무조건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깎아내리다가 마지막으로는 멍청이를 국가 수장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크빌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시민이 너무 많은데 정부 수장사에서 그런 일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역대 역사 과정에 가장 깊숙하게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기술했다는 토크빌의 결론이었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 그 대통령 투표라고 하는 게 게다가 인기 투표잖아요. 옛날 같으면 도편제로 사라질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뽑아 이 제도가. 게다가 이 제도는 개인한테 법적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국가의 이익관계자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허수아비로 세워갖고 나라의 부를 빼앗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말이에요. 물론 거꾸로 양나라탈처럼 독재자가 직접 국부를 약탈할 때도 되게 좋은 제도죠.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이명박이 보세요. 자기 스스로 돈 털어먹잖아. 전두환도 그렇고. 이런 이유로 실제 국왕도 없고 국민 분열도 없는 그 정치적인 독재를 추구했던 남미의 프리메이슨하고 자본가들이 대통령제를 쉽게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중남미에는 22개 국가 중에 18개가 입법부에 대항하는 대통령제를 수입을 했어요. 다 그랬어, 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처음으로 모방했고, 독재 전통이 가장 셌던 필리핀. 따라서 미국과 달리고 계급적인 충돌이 좀 상당히 많았던 유럽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제도였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 실로 대통령제를 받아들인 모든 국가들은 모두 독재 체제로 전환되어 갔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예요. 대통령제의 역사라고. 아니라고 겉으로 막 숨기지. 의회를 내세우고 사법부를 내세우고 별 지랄은 다 하지만 독재는 독재다 그 말이에요. 뭐 말이 많아 그렇게 독재라는데. 그 수없는 정치학자들이 독재라는데 그 말이 많냐고. 대통령은 말이에요. 한 번 뽑아놓으면 또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도덕적인 정당성이 쉽게 훼손돼 버린다고. 응? 극소수가 정권을 잡고 뒤흔들기 때문에 외세와 국민 바깥의 세력하고 쉽게 결탁한다고요. 노무현이 삼성이랑 결탁한 거 보세요. 이게 한 사람 혹은 소수가 정권을 잡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들은 처음에는 프리메이슨한테 끌려다녔고 19세기에는 기업한테 끌려다녔고 20세기에는 CFR, AIPAC, 페더럴 리저브, 군산복합업체 이런 데도 끌려다녔다고. 최근에는 생명공학 기업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잖아. 꼭두각시 가비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애들한테 끌려다니잖아요. 게다가 다음 임기를 노리는 야당과의 전투를 벌여야 돼. 이게 대통령제 정치제도라는 게 국민들 사이에 긴장을 끝없이 유발해요. 끝없이 유발합니다. 아주 신경증에 걸릴 정도야. 이 정치 때문에. 이 대통령제 국가 치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다수 정치학자들이 말하듯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4년에 한 번씩 희망을 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 주장이라든가 해방감, 행동, 변화에 눈을 감도록 만든다. 이건 아주 정석이잖아요. 대통령제의 그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한테 희망 고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치로부터 관심이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바뀌는 권력한테 권력이 뭐 뭔가 해주기를 바라다가 결국은 투표까지도 안 해버린다고요. 건국 50년만 지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평균. 이것도 알렉스 토크빌이 이미 180년 전에 그대로 예견한 거예요. 중앙 권력에 의존하는 국민에게 권력의 대표자를 선택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자유롭게 또 짧게 대통령을 선택하는 행위는 국민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시킨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남아있는 특권,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천재 아닙니까? 알렉스 토크빌. 이게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각제는 또 안 그래? 내각제도 뭐 다를 건 없지만은 게다가 미국의 경우는 선거인단 투표를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민주적일 수가 없잖아.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게. 응? 행정관료들은 과도적이고.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이런 대통령제가 어떻게 오래가지? 이러면서 놀라워한다고. 그러면서 결론이라고 하는 게 뭐 다수의 그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이 투표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을 우민화시켰잖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재를 원했던 자들이 자기들이 운영 가능하게 대통령제를 계속 고쳐갔어요. 응? 국민들이 화낼 것 같으면 이렇게 고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응? 국민이 정치를 앞에 두고 단합하면 안 돼요. 그게 정치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국민이 단합하면. 그래서 계속 분열시켰던 거예요. 끝없이. 선거인단 선거나 국민투표나 모두 국론을 분열시키고 충돌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에? 전쟁 없이 군산업체가 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으면 정치꾼도 정치 장사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을 좌우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뭉치지 못하게. 지역적으로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차라리 동부 쪽은 공화당 지역적으로 뭉치고 중서부 쪽은 민주당 쪽을 뭉치면 더 이상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장사를 더 이상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갈기를 찢어내버린 거예요. 또 다른 나라들은 뭐 다른 나라에 맞게 또 정치 제도를 그렇게 조정하겠지만 미국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말이에요. 토크빌처럼 이런 판단을 안 했을까? 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주체제 하에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독재를 지향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말이에요. 어떠한 성향을 지녔든 간에 최소한의 성격이 뭐냐 하면 팽창론자들이었어요. 즉 현대말로 제국주의자들이었다고요. 남의 것을 더 빼앗고자 하는 독재 마인드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워싱턴부터 앤드류 잭슨, 제임스 메디슨, 토마스 제퍼슨도 마찬가지예요. 뭐 토마스 제퍼슨한테 뭐 점수를 더 주려고 그래? 똑같은 놈들인데 토마스 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는 커먼 센스라고 하는 웃기는 책을 써가지고 늙은 영국보다는 젊은 미국이 낫지 않느냐. 무국인 영국과의 관계를 끊자. 우리만의 독재를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 미국만의 독재 거기까지는 좋은데 미국이 말이야 대영 제국 이상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3부까지 만들게 되는데요. 볼까요? 미국 역사가 거의 꽁꽁 숨기고 있는 역사가 하나 있어요. 제2차 독립전쟁 1812년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 영국과 진흙탕 싸움을 2년인가 벌였어요.
결국 무승부 돼버렸지. 예? 150년 동안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영국과 무슨 이유로 전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예? 뭘 응답을 못해. 그때 1814년 전쟁 끝나고 나서 존 랜돌프 하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쟁의 원인 다 개소리고 원인은 땅 따먹기였다 그랬잖아요. 팽창주의였다고. 이 팽창주의 영국과 팽창주의 미국이 서로 붙은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빈 땅 찾겠다고. 미국인들 마음속에 팽창주의가 끌어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팽창주의가 이제 200년을 흘러갑니다. 1817년에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듣보잡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 스페인 총독을 제거시키고 플로리다를 장악하고 영국인도 처형해버렸어. 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 역시 미국인이다 그러면서 인디언도 제거해버리고요. 서부 개척도 하라 그랬다고. 아주 인기가 미국인들한테 엄청났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앤드류 잭슨.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그러면 미국의 미국인들의 앵글로색슨 출신 미국인들의 무의식을 건드리면 돼요. 팽창주의를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받습니다. 미국 땅에 더 이상 친민 정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1823년에 멀로 선언이 있습니다. 앞서 정착한 이민자가 나머지 땅 다 가져갈 거니까 다른 나라들은 돈 터치해라 이거잖아요. 에? 아직 정복할 땅이 중서부에 많이 있어. 거기 손대지 말라는 제국주의면서 반식민주의지. 우리가 식민주의 할 거니까 니네는 식민하지 말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참 희한한 미국의 예외주의네 미친놈들 이랬단 말이에요. 응? 뷔페에서 자기 먹을 거 잔뜩 집어오고 나서 다른 상차림 손가락 가리키면서 손대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대륙 횡단 철도를 놓겠다 그랬어. 침발라 놓겠다 이 말이에요. 뷔페에다가. 미국에 갈 생각도 없었던 비스마르크가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거 얘네들이 정신이 없는 애들이야. 미국 아이들, 미국 앵글로색슨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 아이들이라고요. 미국이 예외주의, 미국만의 독특한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앵글로색슨 종특이다 이 말이에요. 1839년 이 신생 농경국가 미국이 말이야 제국주의를 선언하는데요. 앞길 창창하고 경계 없는 미래는 위대한 미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인류에게 신성한 원칙을 명하는 운명을 짊어졌다. 이 지구상에 고결한 성전을 지어 최고의 신성과 진리를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전의 마당은 창공의 별들이 총총한 지구의 반이 될 것이다. 지구의 반을 먹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선민사상을 복사한 미국의 천명이라고 하는 거야. Manifest Destiny. 예? 이 정신 상태가 미국인들을 선민적이고 복음주의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예? 이게 바로 이 저명한 정치신문 민주회보 데모크라틱 리뷰에서 제시를 했고, 그게 자기네가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요약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대영제국의 냉혈한 정치인들이나 할 만한 소리다 이 말. 이 소리를 농경국가 미국이 하고 있었다고. 19세기 초부터 대영제국의 막무가내 선민의식, 제국논리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타민족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기를 200년 이상 지속해왔던 거다가 말이야. 속내는 겉으로는 별소리다 하지만 속내는 결국은 제국주의죠. 예. 남의 영토를 빼앗자는 게 미국인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영국의 제국주의 시인 러드야드 키플링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제국주의 시인 월터 휘트만에 버금가는 존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설리반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합방하는 것이 약탈이고 부당하고 군사적 정복이라는 말은 부당하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명예를 실추했고 세계 여론에 불편을 끼쳤다. 하지만 앵글로색슨은 이미 국경에 발을 들여 놓았지 않았느냐.
인간의 성향과 욕구가 자발적으로 작동해서 벌어진 일이다. 뭐 어쩌란 말이냐. 힘을 서로 균형시키자는 쓸데없는 프랑식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그만두라. 내가 깡패짓 다 할 테니까 이건 부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침략하고 폭력하는 거는 인간의 자발적인 성향과 욕구기 때문에 인정을 해달라는 소리야.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요, 이게. 근데 문제가 어딨냐면요. 이 개 같은 1837년의 이야기가 2023년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전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그 텍사스 합병 전투에 참여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그랬잖아요. 텍사스를 점령하고 분리하고 합병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국가를 만들려고, 영토를 획득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뭔 겉에다가 민주주의라는 뭔 헛소리를 쌓고 있어.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인들한테는 이런 음모가 말이야 천명이야. 종교적인 사명이라고. 세계인을 노예로 만들어 쓰겠다는 게 유대교인들의 그 주장이잖아요. 미국인도 똑같단 말이야. 얼마나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의견이 뭐 언론이라든가 정치계 이런 데서만 나오는 줄 알아? 정책이었어요. 그 당시 국회 대변인 윈슬로프가 말해요. 1846년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특별법이 있다. 영토를 넓히는 천명의 법이라는 것이다.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 소유하는 권리인데 어떤 나라에게도 허가되지 않는 양키 국가만의 보편법이다. 이런 정신병 같은 소리가 하냐 일단. 미국의 제국주의가 20세기에 나타났다고 누가 그래? 얘네들은요 건국 아버지부터 제국주의자였고요. 영토를 팽창해 나가던 1800년대 초부터 제국주의자였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영토 약탈을 민주주의의 확산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남의 나라에 탈취하는데 갖다 붙였던 오랜 핑계이기도 했다고요. 미국의 고립주의가 있었다고? 언제 있었어? 이 하원 대변인 로버트 윈슬로프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 대륙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국인들한테 강제한 의무래. 이거 유대교인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에? 참, 살다 별걸 다 보겠죠. 예, 미국인들의 무의식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지 같은 제국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를 막 침공하고 침략해도 미국인들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는 이러한 정신병이 하나의 종교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 깊숙이 무의식 속에 이거는 종교화된 제국주의. 이 이야기는 미국 특집 3편에서 좀 더 다룰 거예요. 1947년 공화당 총재 캐롤 리스가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공조해서 같이 써버렸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공조하기 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성격이 같았어요. 전술만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미국의 전쟁광들을 매파라고 부르잖아요. 매파, 워호크. 매파를 비판했던 연방당이든 간에 매파의 산실이라고 하는 민주공화당이든 간에 후대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매파라 불리든 자유매파라 불리든 적자재정 매파라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또 사적 매파, 프리베이시 허크라고 있어. 뭐라고 불리든 간에 모두 매파야. 팽창주의라고 말해요. 단지 어떤 전술이 다르냐면 나를 보호한 상태에서 팽창하겠다가 공화당이고요. 일단 침략부터 하겠다가 민주당이라고요. 더 이상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분리해서 보지 마세요. 모두 제국주의자들입니다. 예, 2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